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봄인 줄 알았더니 여름. 나 저는 26도.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낮에 26도까지 올라갔네요. 저 여기에 약간 아주 가벼운 네. 그 외투를 거쳤는데 땀이 나가지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네. 어제 제가 그 경남에 다녀왔어요. 창원에. 그 덥죠. 서울에서 겨울 재킷을 입고 간 거예요. 서울 추웠으니까. 더워서 어제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네. 진짜 창원은 덥더라고요. 더워요. 이제 더워. 남죠. 예, 22도예요. 꽃도 다지고. 예, 이제 그리고 더워서. 창원에 딱 갔더니 야자나무가 있고 어머.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기후 그 변동 때문에 야자나무가 있구나. 예. 제주도처럼 옛날. 그러니까. 기후가 그래서 확실히. 그리고 막 메타세콰이어? 어디 메타세콰이어. 보면은 그 무슨 막 광고 같은데 나오는 담양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그런 나무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지금 이게 그 뭐라 해야 되나 기온 차가 확실히 남력이 빠르구나. 근데 오늘 서울이 26도입니다. 근데 오늘 서울이 26도니까 굉장히 덥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바빴어요. 수요일에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하고 대구. 함께 대구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배추를 나르는 이렇게 인생 체험. 6시부터 배추를 나르셨어요. 매우 잘 고생하셨죠. 그리고 나르는 토요일에 우리 강원도 장편들. 춘천. 춘천도. 네. 그리고 일요일에 경남 창원. 그래서 지방선거 오늘 D-51, 내일이 D-50일입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다니는 또 매체가 없어요. 그렇죠. 발로 뛰는 매체가. 그렇습니다. 예, 현장을 다니는 매체가 없어서 실제로 후보랑 같이 그 저희가 또 현장 취재를 해보면 감이 옵니다. 이 후보 되겠다. 이 후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요. 현장 분위기로. 진짜 와요. 그 감이 옵니다. 예, 저도 어느덧 선거보도 20년. 장문어. 이제 돗자리의 반열로. 그렇습니다. 문어. 네, 보여서 이렇게 가보면 근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다. 일단 광고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 왜 더 분위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 창간하는 그 순간부터 늘 저희 취재 편의점 함께 해주시는 더 착한 보험. 요새 전쟁 때문에 많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더 착한 보험 많이 그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습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전문 설계사가 아니라 가족, 지인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매달 나가는 보험료 그리고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 제대로 적합하게 내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게 적정한 수준인지 잘 모르시고 일단 도와줘 나 좀 이것 좀 들어줘라고 해서 특히 제 또래에 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부터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까지 보험 관련 모든 상담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착한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들에서도 오랫동안 광고 중인 검증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사 업체가 꽤 많다고 하니까요. 꼭 대표 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다 떠나서 취재 편의점이 보증하는 그런 회사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상담 받으시고 좋은 보험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은 많은데 뭐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저도 그랬거든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친구들이 막 들라고 해서 들긴 했는데 막상 딱 닥쳐서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혜택이 없는데 이럴 때 착한 보험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개받으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 말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구는 요새 어떠세요? 지금 김부겸 후보, 당시 대구 같이 우리가 했었어요. 예. 제가 이제 당에서 파견 형식으로 캠프 대변인 맡게 돼서 대구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에서도 이게 완전히 전국 그 단위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좀 핫플 그리고 가장 주목을 끄는 대구 시민분들이 김부겸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헌정사의 유례가 없는 저희가 어쨌든 선택을 받는다는 그 엄중함이 있는데 대구는
어렵죠. 저희 항상 막판에 김부겸 후보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막판에 김부겸 찍으려고 가했더니 2번을 찍고 나왔다라고 어머님들이 말씀하실 맞아요. 정도로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4분 오열돼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단일화를 이루고 어떻게 결합을 이룰지 그거는 사실상 공식으로 상수라고 놓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렇다면 김부겸 이 세 글자로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아직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잘하겠다는 걸로 그리고 어떤 공약으로 한번 김부겸 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걸로 거기에 호응하시는 그런 분위기는 좀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립니다. 예. 대구에서 로스쿨 다니셨죠? 그랬죠. 저희 경북대. 경북대 로스쿨. 예. 예. 대구에 친구들 좀 많으시죠? 많죠. 예. 그리고 어때요? 제가 이제 분위기가? 군 생활을 김천에서 했기 때문에 3년 김천에. 동안 TK 전문가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 30대를 다 TK 그러네요. 지역에서 이렇게 보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네. 그쪽에 있는 분들 정서 많은 이해를 좀 하게 되는 편인데 문제는 지금 보수 진영은 거의 멘붕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거도 선거지만 뭐 네. 그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지금 미국까지 도망갈 정도로 아니 나는 지방선거 앞두고 당 대표가 미국 가는 사람 이 사람 처음인 것 같아요. 갈 데가 진짜 없으니까 새로운 초식. 거기라도 가겠다. 아무도 안 불러. 아니, 장 대표 어디가? 장 대표 어디가 미국 가? 미국 가. 집에 가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예. 미국 가. 집에 가야 아니 그래서 정버전이야. 이게 그러니까 딱 단편적으로 지금 이 보수 지지자들의 이 혼돈 상태, 멘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 아닌가 싶고 네. 저는 뭐 선거 전체로 보자면은 대전환의 시대에 전 있다고 생각해요. 아, 대전환. 지금 이 세계 질서도 사실 뭐 맞아요. 미국의 추락과 붕괴 때문에 네. 세계 질서도 바뀌지만 지금 국내 정치 질서도 아주 이거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이 대전환의 질서가 지금 짜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보수라고 불려왔던 이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들은 완벽한 심판으로 지금 코너에 몰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을 빠르게 잘 정리를 했고 이제는 선거의 3요소 중에 구도와 인물은 거의 다 정해졌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 남은 거는 이슈. 네. 바람이다. 그러니까 이슈와 바람을 아까 우리 장현미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서는 그 이슈의 화제의 중심에 네. 김부겸 후보가 와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셔야 네. 그것이 대구 시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이 대전하는 시기에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 남은 50일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120m를 뛰는 심정으로 뛰어야 최고 기록이 나오고 육상 선수들 할 때 이렇게 막 가슴도 다 내밀고 팔도 내밀고 막 그래요. 쇼트트랙은 나를 내밀고 막 네. 그러거든요. 저는 그 나를 내미는 심정으로 저는 민주당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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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 국민의힘 제로라고 하는 저는 보수의 종말을 반드시 이번에 이뤄내야 될 역사적 책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수 종말 제가 꽝꽝꽝 3년 전에 썼던 책 3년 전에 썼던 책대로 보수의 종말을 꼭 이뤄야 될 시점이다. 그런 것 그렇게 같아요. 봅니다. 장동영 대표가 자유 한국을 위해서 나는 미국으로 간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뭐 선거의 하나의 전략인 것처럼 SNS 글을 올렸는데 방미가 선거의 전략일 수가 없어요. 네. 지역을 도는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전략인 겁니다. 왜 그런 이 상례와 통례가 있겠어요. 지방 민심을 듣고 어떤 현안이 있는지 채비해서 공약을 내고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당대표인 거예요. 네. 그걸 안 하고 미국에서 초청을 했니 많이 자기 혼자 자발적으로 가는 거니 많이 이런 구설을 남기면서 2박 4일이었었나요? 네. 그걸 5박 뭐 예, 그렇죠. 7일인가로 원래 14일 늘려가면서 날 출발인데 그걸 어제 당겨가지고 출발, 간다는 11일 날 거 아닙니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 뭐 대변인단 뭐 제대로 공지 안 됐다고 언론에 나오고 맞습니다. 김민수 아주 초강경 그런 최고위원을 본인의 오른팔로 같이 가면서 네. 이게 무슨 해석으로 가다할까요? 처음에는 일부 보도 중은 또 부정선거.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선거가 뭔지 이번 선거의 엄중함이 뭔지 지금 이 전쟁 와중에 우리 민생이 어떻게 되는지 대안 세력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챙기려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구나. 네.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부글부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배현진 의원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청래 대표는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데 월수금 정부 어디 가냐? 당 대표 어디가? 진짜 미국 가. 어디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말 사이에도 보니까 강원도 전역을 당 대표가 진짜 그야말로 휩쓸고 다녔던 맞습니다. 것 같던데 맞습니다.
지금 보면 험지 또는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예전 네. 같으면은 잘 뭐 선거 기간 한 번 정도 갈까 네. 말까한 강원 지역 또 대구 그리고 뭐 경북 이런 데를 계속 다니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잡이, 배체험 이런 곳 그러니까요. 가면은 예. 이 대게잡이도 했던 것 같은데 대게잡이도 포항 하고. 가서 예. 그래서 유권자분들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민주당 지도부가 무슨 민주당이고 뭐고 다 해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도부가 내려온 적 처음인데 우리 얘기 이제 들으려나 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네네.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뉴스에만 봤는데 어머 우리 얘기를 직접 내가 무슨 고충을 겪고 있고 뭐가 어려운지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한지 얘기를 들으러 왔구나. 이것을 지금 민주당은 한다. 저희가 민주당엔 없고 국민의힘에만 있는 게 있다라고 누차 말씀드려요. 삭발이 있죠. 국민의힘에는. 삭발. 그리고 법정 투쟁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말 후보자들을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거 밖에는 민주당에는 숙제가 없는 네. 겁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선 자체가 TK로 쳐지다 보니까 이런 선거는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뭐 수도권, 수도권, 충청, 네. 강원 아무리 내려가봐야 낙동강 뭐 조금 이런. 더 내려가면 PK 예. 지역에서 예.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끌는 건데 이번에는 PK도 아니고 TK 중심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한 선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갈 때도 맞바람을 맞고 가느냐, 그렇죠. 뒷바람을 맞고 가느냐는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전국을 아마 누비게 될 것이고 아마 이제 그 최종 전선이라고 하는 이제 TK 지역에 아마 모든 당의 자원들을 다 쏟아붓는 걸로 될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하나만 좀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아무리 상대가 저렇게 지리멸렬해도 선거라는 거는 국민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아주 좋은 상황인 거는 맞는데 네. 그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국민들 앞에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는 점들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아유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예.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더 겸손하게 더 정말 국민들의 뜻을 한 분 한 분 더 모아가겠다라는 그 절실함의 각오를 가지고 전 이번 선거에 임한다면은 그럼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저도 이제 현장을 가보면 강원도도 그렇고요. 춘천에서 그분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선생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거 저는 옛날에 무슨 대한뉴스 선생님. 뭐 앵커 정도 하셨을 것 같은 그런 음성으로 말씀을 딱 하시는데 예전에 한나라당 뭐 다 찍어봤다 이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심하게 하셔서 도저히 그 당을 찍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역에 가면 국민의힘이 워낙 저러니까 도대체가 찍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직하신 어르신 분들 그리고 보수 성향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게 예. 어떤 추인지를 이제 알겠어요. 감으로 오죠. 그 선택이 틀렸다고 예. 저희가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전 같다고 생각해요. 아주 극단을 저버리고 이 중간에 정말 합리적인 판단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 정당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우리가 표를 주는 게 맞느냐라는 깊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찾잖아요. 장동혁 대표. 네. 자유민주주의는 불법 계엄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내란을 하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을 상대로 총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어르신들이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만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어느 정당이 정말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제 시작됐고 아까도 보수 종말 말씀 주셨는데 이를테면 지금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뭐 대구 안 뽑아주시면 어디 안 뽑아주시면 우리 없어집니다. 우리 괴멸합니다. 이걸 오히려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아니요, 좀 본인들의 그런 언어로 승부 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국민들께서는 상황 판단을 보다 명징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해석 불가인데 저는 어제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에 나아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선 위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비행기를 타고 아마 미국에 가셨을 텐데 네. 타임머신도 타신 것 같아요. 이건 거의 냉전적 사고의 부활 아니냐. 냉전적 사고의 부활이다. 아니, 거의 뭐 러시아도 아니고 이제 미소 냉전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네. 과거의 그 냉전적 그 대결 예. 정치가 아마 뼛속까지 지금 자리 잡은 것 같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도 자유를 찾아서 미국을 갑니까? 대한민국에 자유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유를 말살하려고 한 게 윤석열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지금 받은 거고 이제 사형을 선고하라고 국민들이 얘기하고 예.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저는 장동혁 대표 하면은 반정치의 막내다. 그러니까 반정치라는 걸 통해서 그동안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반대하는 거죠. 이 정말 그 형용무순 같은 건데 검찰과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정치를 아주 편안하게 해왔던 겁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망 상태까지 가면서 윤석열 시대 때 그게 극단화되면서 국회에도 그 개원식 할 때 연설도 안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국회를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에이 뭐 국회가 입법하고 할 거 뭐 있어 그냥 내가 다 할게 라고 네. 하면서 그때 당시에 내란까지 나아간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당대표를 맡아서 그것도 아주 어려운 선거를 진두지휘하다 보니까 이 냉전적 사고와 이 반정치적 행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족쇄와 올가미 속에서 네. 스스로 자멸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보수에 대해서 이게 더 심각한 게요. 저는 뭐 장동혁 대표나 윤호계는 여기서 우리가 더 이야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제 평론으로 가름하면 되는데 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부에서 그 장동혁을 비판하고 대한 세력으로 서 있는 사람들조차 여전히 반정치인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한동훈 계열, 네. 배현진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약간 상대적으로 올바라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메시지만 네. 놓고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국민 앞에 선택지로 나왔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러면 한동훈, 배현진 류의 보수 정치에 그러면 재건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걸 동의할 것이냐? 전 동의 안 한다고 보거든요. 보수의 종말에 1+1 네.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이야기하는 워딩은 전 보수의 창건을 이야기합니다. 보수의 아예 단절하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사연을 가지고 아예 보수가 새롭게 뭐 환골탈태도 아니에요. 그냥 아예 새로운 창건을 저는 가야 된다. 창조의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신인규의 생각이 오를지 네. 아니면 한동훈의 생각이 오를지 봐야 된다. 아마 그 부분도 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선거 앞두고 청와대 참모들의 출마가 이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지네. 지난주 내내 저희 취재 편의점 첫 번째 단독으로 하정우 AI 수석의 단독. 출마와 취재가 저희가 쭉 이어졌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전은수 대변인 울산시장 그 출마 때문에 지역구를 비우게 되는 저 누구죠? 김상우 의원 죄송합니다. 예, 김상우 의원의 이제 그 지역구에 이제 전은수 대변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남국 전 그 디지털 소통 비서관 네.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은 이미 네. 개항을로 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뭐 하정우 수석은 정말 취재 편의점에서 한번 이 단독을 하신 이후에 일파만파. 지난주 내내 정치 아이템에서 하정우라는 이름이 첫 등장을 했다. 맞습니다. 라는 좀 의미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산 지역에서 전략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대단히 마초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정우라는 분이. 인물에 대해서 물론 이 청와대 참모로서도 할 역할이 있고 어떤 분이 그러는데 정말 AI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워낙에 그 층이 좀 두터워가고 있는데 찐이다 이런 평가를 이분은 진짜 찐 전문가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디서의 역할이 더 크냐 해서 보수 쪽에서는 약간 야 청와대에서의 역할이 더 그치 국회 와서 뭘 해. 그런데 제가 이제 차지우 의원님을 예. 좀 볼 때 예. 국회에서 역할이 상당히 이 전문가분들이 있구나. 단순히 이제 입법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걸 공론화하고 의견을 모으고 하는 과정 중에 전문가로서 당에서 딱 자리를 잡으면서 예. 당의 외연을 좀 넓히고 전문성을 되게 확보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그걸 기대하고 부산 시민분들이 그 니즈가 당연히 계시겠죠. 고르다가 딱 신바르듯이 온 정치인이 낫습니까? 그 지역에서 터잡아서 성장한 정치인이 낫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이제 당에서도 있는 것 같고 여러 출마 채비자들도 뜨거움이 있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내가 참모였으니까 더 얼마나 견인해내고 싶겠어요. 그거는 지역 민심과도 다 조인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준비 잘하겠다. 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하정우 수석의 그 화제가 상당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을 뜨겁게 장식을 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해석함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그 하정우 수석을 예. 뭐 띄우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켠에서는 아니 대통령께서 액면 그대로 그 작업에 넘어가지 말라고. 현실에 충실하라는 공개적인 그런 대화까지 다 나왔으면 좀 당에서도 이만하면은 좀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지금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정우 수석의 뭐 역량이야 뭐 워낙 뛰어나신 분이고 뭐 어떤 일을 맡겨도 다 잘하실 분인 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저는 당에서 이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왜 인재 영입을 못할까? 그리고 그동안 왜 안 했을까? 신인규 인재 영입 왜 안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인규, 거절하는 신인규. 거 아닐까? 이 정도면 신인규는 정말 아니, 참 찐. 저는 예, 인재가 아니라 찐이에요? 저는 인규고 저는 인규고 이런 말 에이. 하는 사람 드물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 인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원래는 당에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네.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선거 앞두고 또 우르르 나와요. 이 선순환이 좋은 겁니다. 근데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청와대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지가 있고 의사가 있을 때 나오는 건 너무 환영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께서도 AI 3대 강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아주 대전환의 중요한 그 관문에서 하정우 수석 때문에 또 AI 수석실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성과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역할을 하실 분인데 지금 채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갓 호흡 맞춰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북구갑에 차출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네. 국가적으로 보면은 좀 손실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도 북구갑에 뭐 대체 인물이 없으니까 자꾸 하정우 수석을 소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도 그러면 왜 인재 영입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가? 네.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에서요 더 많은 인재들을 당으로 흡수를 하고 그 인재들을 오히려 청와대에다가 인재풀로 네. 이렇게 더 공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당청 관계지. 오히려 대통령 인기가 높다 보니까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참모들과 내각의 사람들을 자꾸 당에서 차출해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이 정책의 연속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또 좀 묵직하게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눌러주신 걸로 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한동훈 전 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부산 북갑 출마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에 애정이 있고 부산 발전에 아주 큰 목표를 갖고 있다. 노래 가사처럼 읽기 쉬운 마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인터뷰를 들었어요. 나가냐 안 나가냐 앵커가 계속 묻더라고요. 그 진행자가. 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피해가다가. 피해가다가 근데 제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읽기 쉬운 마음 이래서 예. 뭔 소리지? 나가겠다는 딴 소리를 소리구나. 이렇게 돌려서 하는구나. 예.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없다. 생각했어요. 예. 대구 왜 그 이른바 친한계가 방송 나와서 며칠 동안 뭐라 그랬을까? 주호영 나가라. 예. 무소속 나가라. 대구 수성은 그나마 대구에서 좀 해볼만하다고 이 평가가 나오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르는 것 같은 모습을 이미 충분히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부산에 대한 애정이 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박민식 당신 뭐 부산 떠났었잖아.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는 떠난 적도 없어요. 네. 거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예. 무슨 현안을 대구를 예. 사랑한다는 말로 정치하고 서병수 있잖아요. 의원은 근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거기. 저는 너무 당이 어려우니까 뭔가의 어떤 대안으로의 고민은 한동훈이라도? 저는 없지는 않았다고 예. 생각해. 구력이 엄청 있으신 분인데 예. 이분 대안은 그 당의 태도를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어른이고 선수가 상당한 전직 의원이시고 현직 지자체에 뭐 이렇게 했는데 너 사퇴 당협위원장직도 못 줘. 그러니까요. 너 한동훈을 지원해. 이거 뿌리를 뽑아야겠다. 예. 어떻게 거의 너 그렇게 징계 합니까? 뭐 이런 수준인 너 것 징계, 같아요. 예. 타겟팅. 예. 근데 또 한동훈 막 이렇게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은 네. 당리당략과 사리사욕과 선당 후사가 없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대적 공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장동혁과 한동훈을 보면은 적대적 공멸 관계 아니냐. 적대적 공멸 관계다. 싸우면서 둘 다 그냥 예.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 이번에
뭐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역구 쇼핑을 하면서 상당히 저는 정치를 쉽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을 접근하는 방법론이 여전히 그 정치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네.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전 이번에 그냥 출마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든 출마를 해서 본인도 그 민심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뭐 수원에 가면은 한 2만 명 모이고 뭐 어디 대구 가도 한 2만 명 모이고 잠실체육관 가도 한 2만 명 모여요. 네. 근데 문제는 그 2만 명이 다 같은 동네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미국의 LA 가서 토크 콘서트를 해도 또 2만 명이 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 팬덤에 의지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 기반을 그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게 정치라고 보여지지가 않고요. 네. 그냥 정치 놀이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놀이에 빠져 있다. 근데 심각하다. 거기에 대한 저는 성적표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본인도 이번에 뭐 출마하겠다고 얘기는 해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네. 말빚이 있으니까 전 이번에 출마해서 전 한번 국민들의 냉정한 전 민심의 평가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그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석권이 가능한 이런 그 예상과 진단이 있는데 그렇다면 경북 전략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좀 고민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예. 그런 기사를 좀 봤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근데 선거란 건 진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그걸 뭐 전제하고 이제 전략을 짤 수는 없지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취지와 그 기사에서도 경북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도 읽히는 거잖아요. 역으로. 예. 그러면 저희가 영남특위를 발족시켰습니다. 영남특위. 영남특위라는 예. 것은 어쨌든 당 내에서 이른바 영남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대구 단 한 번도 민주당에 표 주지 않으셨을 때 그 이익을 유권자분들이 그 시민분들이 얻으셨나요? 네. 30년째 공전하고 있는 이 낙후된 지역 GRDP 꼴찌 여기에 대해서 민생 나아졌습니까? 살림살이 좋아졌습니까? 국민의힘 찍어서 네. 이게 영남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을 다 마련하고 그 지역에 대한 현안을 청취해가지고 어찌됐든 더 화력을 집중하겠다. 정책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 그게 또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과도 맞는 방향성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경북이 고립된 섬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경북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아 우리도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되는데 지금 시대 정신이 뭐야? 민주주의와 뭐 집단지성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좀 그리고 또 국제 질서가 워낙 우리가 좀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심각한 가운데 우리만 고립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떨 것 당연히 가지실 예. 수밖에 없고 저는 예. 국민주권 시대에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누구도 배제될 수 없죠. 뭐 누구도 저는 다 빠짐없이 다 함께 이 새 시대를 여는데 참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이번에도 김부겸 후보가 나오기까지 네.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구에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나서지 않으면은 나서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인물이 없는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의 불모지 상태 아니었냐. 과거에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까지도 저는 이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좀 계기로 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전국 정당에 이제 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선거 때만이 아니라 평시에 네. 정말 이제는 영남에 대한 투자와 또 그분들의 마음을 상시적으로 얻기 위한 노력을 하면 이제는 대통령님만 모두의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정말 전국 정당 모두의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모두의 정당. 모두의 정당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은 그 표현이네요. 모두의 길을 정당 진짜 좋은 표현. 네, 저는 그 길을 가는 게 정치 복원의 길이고 예. 그 길이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고 생각해요. 아하. 근데 지금은요 민주당 외에는 예. 대한민국에서 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정당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 책임을 가지고 전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뭐 경북 네. 지역도 어렵죠. 어허. 이번에 만약에 뭐 다른 지역에서 다 이기더라도 뭐 경북에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경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인재 발굴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평시에 네. 그 지역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저는 구애와 저는 좀 더 헌신을 가지고 저는 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다. 네. 저는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을 저는 원하는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걸 시작하면요, 뭐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대안 세력이 나오더라도 그 세력도 뭐 영남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또 호남 앞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고, 그렇죠. 전 하나의 그 가교 역할을 좀 민주당이 역사적 그 관점에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이제 대구에서 그 선거 캠페인 할 때 이제 시민들 인터뷰를 많이 했었을 때
대구 시민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대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제일 힘주어서 말씀하셨던 대목이 뭐였냐면 유명한 대구 경북 출신들의 그 정치인들이 많아요. 민주당에도 뭐 서영교 의원 등등 해서 이런 분들이 대구에 한 달에 한 번씩만 좀 내려와서 대구 정치를 좀 바꾸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를테면은 이제 김부겸 그 후보가 예를 들어서 당선이 된다면 뭐 그렇게 대구 정치가 바뀌고 또 그 영향이 뭐 경북까지도 바꿔내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정치의 토대가 네. 좀 정상화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예.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역사의 전환점에 와 있는 것 같다. 한국 정치가. 그러니까 해방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세게 한번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진짜 읍소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번 선거를 진짜 제대로 잘 해내면 이후에 대한민국의 향후 30년, 향후 100년이 좀 변화할 수 있는 정치의 토대가 바뀌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의미가 크다고 저는 느끼는 거고 예, 이번 맞습니다. 선거가 뭐 아주 각축 그 격전지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런 대전환을 이뤄내는 선거는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 대구 경북의 변화가 저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도장을 찍는 마지막 저는 마무리라고 보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당이 거기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네. 또 거기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또 본인들의 근거지를 활용해서 또 다른 그 소위 말하는 본인들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또 그분들이 이용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이 과거의 굴레를 아예 좀 단절시키는 한 번에 좀 대전환이 이번에는 좀 반드시 그렇습니다. 민주당 중심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꼭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서 취재하면서 느끼는 바는 이번에 민주당이 다 할 것 같으니까 투표해봐야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해서 투표율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민주시민의 기본 자세는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투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이걸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 정치가 어떻게 더 나아가느냐. 그러니까 완전한 토대를 바꿔서 새로운 진보 보수 양날개로 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느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유럽에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 없어요. 뭐 그런 건 극우 정당이에요. 수구예요.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정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정치를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선거가 이번 지방 선거가 아닌가. 저는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투표 참여, 투표 캠페인을 반드시 매체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주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했고 네. 국민주권 시대를 열려면은 국민주권 시민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 이번에 아까 대전환이라는 말씀도 참 공감이 예. 되고 이걸 이제 한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체질 개선인 거예요. 체질을 바꾸는 거다. 체질 바꾸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되지도 않고. 맞아요. 힘들어. 체질을 바꿔야 예. 그 다음에 뭘 먹더라도 이게 예. 몸에서 받아들이는 거니까 예. 저는 대한민국을 사람에 비유하자면 체질을 바꾸는 선거다. 그럼 아. 체질 개선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기 지역에서 다 나가서 예. 소중한 한 표 다 이번에 행사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가 시계를 바꿔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일 SNS 정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이스라엘 반인권 문제를 직격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의 나라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는 많이 해도 비판하는 얘기는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엄청 세게 비판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 뭐 서방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시발은 그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물론 이제 그 시신이라고 해요. 그걸 발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진짜 반인도주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전쟁 범죄다.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말 사이 또 이스라엘 외교부에서 반박 입장이 나왔고 그에 대한 또 반박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다. 국익 훼손은 매국노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기본 방침이다라고 하신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과 어떤 민주주의를 정말 성취해놓은 그 찬란한 유구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일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발언을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담아내서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던져졌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면 저렇고 저렇게 하면 이렇고, 그러니까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스탠스를 정했다는 점, 또 하나는 전 대단히 전략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들이 지금 정박돼 있고 이게 막혀 있고 그러면서 하루에 뭐 20억 원인가 계속 이제 금전적인 출혈이 있어요. 특사를 아주 급하게 파견하고 협상을 끌어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의 어떤 전략과 지략도 전 전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중 포석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국민의힘은 정말 앵무새처럼 떠드는 게 한미동맹 뭐 이런데 이건 미국도 이런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던 부분인 거예요. 네. 지연 말단적으로 이게 예전이 아니라 대통령이 처음에 SNS 올릴 때도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영상은 정말 있었던 거니까요. 그 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그럼 ICC는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그 인권과 관련해서 제발 국민의힘 이중자 때 얘기하지 마시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정말 공론의 장에서 물음표를 대통령이 저 던져줬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소속 정치인들이 많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요약해 보면 왜 SNS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소위 말해 사고를 쳤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네. 그 시점이 틀린 내용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뭐 가짜 뉴스에 대통령이 낚여서 되겠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메신저 그 영상을 올린 계정이 뭐 북한을 이스라엘보다 뭐 더 좋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도 북한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메신저가 잘못됐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본질과 협의하다 상관이 협의해. 없죠. 예. 아니, 본질과 상관이 없죠. 아니 비본질. 손가락으로 지금 다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에 묻었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는 좀 짜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면 네. 대통령에게 외교나 이 안보에 관한 권한을 우리가 부여하는 건요. 대한민국의 5,200만의 생명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익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저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헌법에도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한다라는 게 전문에 나와 있고요. 우리 헌법 조항에도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침공한 거 아닌가요? 그 180명의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폭으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시작된 지금 이란 정쟁이 안 끝나고 있어요. 이란에서 협상하러 그 파키스탄 갈 때 비행기에 이 아이들 다 네. 싣고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너무 대한민국의 영정 국익도 사진, 예. 대한민국에 지금 26척의 선박이 봉쇄돼 있고 못 네,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제적인 타격도 엄청나게 있고 있잖아요. 20억씩 하루에. 네. 예.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고려하고 동시에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는 네. 할 소리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래요. 아니 그러면 왜 보름 전에 뭐 유엔에서 표결할 때는 왜 또 그때 안 했냐 안 또 이런 했냐. 얘기를 하는데 조선일보가 또 썼더라고요. 네, 기사를. 그 판단을 네. 하는 게 대통령인 겁니다. 예. 어느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를 대통령이 고도의 외교 안보적 외교를 하는 거예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비판할 사람들은요. 억울하면 본인이 대통령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판단하라고 대통령에게 5년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자세히 보면은 저는 대통령의 속 깊은 뜻이 있다고 보는 것이 그 트위터를 올리실 때 네. 그때 배경은 이란의 외무부 장관과 조현 외무부 장관이 통화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고 네. 또 하나는 중동 지금 특사를 보내는 그 시점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북한에서도 지금 왕이 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네. 지금 5월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 질서가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가잖아요. 네. 그냥 고립되는 겁니다. 음.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대해서도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 정권들처럼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이스라엘 가깝지 않습니까? 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미 동맹으로 이거를 치환해서 이해를 하자면은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건강한 네. 발전된 의미의 한미 동맹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뭐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이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네. 대한민국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그 안에는 이스라엘 저런 식으로 세계 평화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면 네. 이거 곤란하다.
전 이런 이야기까지도 대통령께서 전 계산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네. 이걸 가지고 대통령께서 무슨 심심해가지고 트위트를 올려서 무슨 실수를 한 것처럼 자꾸 폄하하는 전 이런 식의 비판은 저는 거의 비난에 가깝지 않나. 매우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 외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주권이 있는 독립국가지 않습니까?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상이 높든 낮든 국가 대 국가로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미국 눈치 보고 이스라엘 눈치 보고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고 혹시라도 우리한테 요만큼이라도 손해가 날까봐, 물론 손해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사회가 엉망진창이고 힘이 그냥 무슨 정글처럼 남의 나라 대통령 한밤에 잡아가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남의 나라 무슨 핵 있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완전히 호르무즈가 더 핵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165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를 오폭으로 사망하게 만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휴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레바논 침공을 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4월 한 달 동안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했다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솔직히 말하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맞습니다. 조금 더 일찍 우리 위상에 맞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옳은 건 옳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5,200만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다 보니 국익에 반하면 큰일 나니까 이러저거 판단하는 속에서 이제야 운을 뗀 거다. 아니 이렇게 보는 게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아까 장동혁 대표 냉전적 사고방식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 냉전적 사고방식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전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의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건데 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장동혁, 이준석, 천하람 부류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는 줄서기 외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서는 겁니다. 미국 궁뎅이만 쫓아다녀야지 우리가 산다라는 냉전적 사고방식에 그러니까 한미일, 매여 있어요. 맨날 한미일 무슨 동맹적 사고. 네, 줄서기 외교. 네. 이거 윤석열이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줄서기예요. 그냥 네. 미국의 총알바지만 해라 이거예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전하는 시대 때 리더십 외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규범적 질서가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세계 자체가 예.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WTO 체제도 지금 모든 망가졌죠. 규범 체제가. 유엔 안보리도 네. 무력화됐죠. 지금 모든 세계 질서가 완전히 다 바뀌고 근데 있어요. 그게 트럼프랑 네타냐후 때문에 그렇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 본질이.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혼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영국도 일본도 그렇고. 그렇고 지금 세계 우리가 외교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리더십 외교를 통해서 물론 우리의 힘을 과신할 수는 없죠. 우리의 힘을 지금까지 쌓아온 만큼은 써야 되는 것인데,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외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전통적 개념에서의 그런 외교 방식으로는 안 보일 수는 있어서 이질감은 있겠지만, 저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대통령께서 하나의 이 세계 질서를 짜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아주 깊숙하게 전 동참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그런 면에 비하면 사실은 우리 외교부의 성명이 저는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선진적 사고, 대통령이 국가의 위상에 맞게 외교를 하는 것에 발맞추어서 우리 외교부, 우리 외교관들도 이를테면은 미국 중심적 사고에서 북미국 중심의 이런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좀 어깨를 넓게 펴고 가슴을 좀 웅장하게 맞습니다. 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할 역할은 한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교부에서 확 논평을 내니까 유감을 또 표명하는 방식으로 대통령보다 수위를 낮춰서 입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 그동안 관행적,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그냥 미국, 일본의 눈치 보고 복속돼서 끌려다녔던 그런 외교 행태를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되풀이 반복하는 것밖에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좀 저자세 할 말을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가장 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못한다면 그게 과연 국가로서의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과 뭐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이제 실용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좀 면모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이제 균형추를 맞춰 본다면 어떤 국익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동과 관련한 좀 관리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네. 그렇다면 이거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더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거는
이렇게 전쟁 범죄를 용인하는 이런 왜냐하면 EU의 몇몇 국가들도 입장을 그런 맥락에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역사에 기록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수장이 지도자가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어떤 입장을 내는지 그리고 이스라엘도 국내 정치 타격용으로 이걸 끌고 간다는 게 그 현재 언론에서도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왜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보편같이 또 침묵하다가 왜 지금은 또 목소리 내냐 기준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일면 그렇게 보이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보편적 가치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뭐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네. 잘 때도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외교의 무대 하에서는 대통령께서도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모든 분쟁 지역에 다 개입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죠.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돼서 이 네. 저울에 위에 올려놓는 거죠. 네. 개입을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이번에도 그래요. 만약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났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없겠죠. 근데 이 사안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그 안에 억눌려 있는 거고 또 지금 이란발 이 경제 위기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창원에 갔는데요. 창원의 과일 가게에서 장바구니 사용을 해주세요. 비닐봉투 수급에 네. 어려움이 있어서 비닐봉지를 그러시니까요. 예전처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비닐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 잠에 정말 장바구니 그 젊은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막 비닐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우리 신 변호사님이나 장 변호사님 젊은 사람들은 막 갖고 다니잖아요. 필요 이거를. 없다. 네. 장바구니 주세요. 지금 이렇게 난리통에 무슨 비닐 씁니까? 장바구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너무 감사하다는 그 상인분이.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삶에 심각한 위기가 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정치권이 너무 한심하고 답답한 아니 그러니까 거죠. 네. 생명과 아까 생명, 안전 네. 그리고 에너지, 네. 경제 음. 모든 게 지금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그 국익을 놓고 대통령이 만약에 얘기를 안 하면요, 그럼 대통령 왜 뽑습니까? 그럼 대통령은 그냥 구경만 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이준석 의원도 오늘 뭐 입장 내고 천하람 의원까지 총 공세를 하려고 지금 하는데. 저는 좀 제발 나라를 좀 생각하면서 정치 좀 해라.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매국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저도 보수의 종말 얘기할 때 5대 종말 과제 중에 하나가 매국 보수가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매국과 셀럽 보수 두 개에 해당해요. 대통령께서 그 신 변호사님 책을 보신 거 아닌가? 매국 보수. 제 책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라면 받침대로 썼기 때문에. 아니에요. 근데 인재 알아볼 거예요. 인재 예. 가치를. 아니 그래서 저는 좀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익을 고려해서 외교를 한다라는 신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아니 국민들이 그러면 갖고 있는 제가 궁금한 건데 천하람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은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죠. 쉽게 와. 말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안 내므로써 예.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을 예.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지지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굳이 결과론적으로. 나서냐 뭐 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들이 아니 굳이 나서지 않으면 뭐 가만히 있으라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 때도 똑같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 본인들이 대안을 가지고서 하지 말라 그러면 대화가 되는데 그냥 하지 마. 그럼 대통령은 또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정치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왜 뽑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저는 좀 된다. 비판을 위한 비판. 이건 아니 이제 그분들 젊은 정치인들 아니에요? 하여튼 뭐 아휴, 그렇습니다. 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 오히려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력을 더 약화시키는 쪽이고 당당하게 그럼 본인들도 대안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뭐 걸핏하면 그냥 무슨 조폭이 동네 양아치들 풀어가지고 그 시장 상인들 뭐 발로 차고 다니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런 거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가자에 대한 그런 방식, 레바논에 대한 그런 방식. 우리도 피해자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솔직히 말하면 불기둥이 솟죠. 그러나 지금 당면에서 우리가 다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다할순 현안에 대해서 없고.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동북아도 우리도 심각하고 또 북한 변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살기 바빠서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했지만 지금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이 문제가 전 세계 특히 대한민국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대통령인 이재명 정치인은 불가피하게 났을 수밖에 불가피하게 없는 이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그쵸.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정치인들은 여야 불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게 맞지. 여기서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으면 그 나라 어느 나라 정치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코스피 올라갈 때도 네. 개혁발이라고 하면서 조롱했던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제 정책도 오히려 코스피 떨어지기를
기도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개혁발이라고 조롱하니까. 근데 지금은 개혁발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코스피도 정상화 시켜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은 결과 책임이고 무한 책임을 지는 무거운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무슨 건수 잡은 것처럼 저렇게 신난 모양으로 들이박는 것은 저는 정말 저 사람들이 참 마음속에 국민들을 향한 마음,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는 생각이 도대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전 역으로 묻고 싶은 심정이다.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전직 대통령들도 다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잘한다, 박수 이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권과 평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지. 잘못된 그러니까요. 것도 잘못됐다고 말도 못해온 그 동안이 사실은 비겁하게 살 수밖에 그렇죠. 없었죠. 통절한 우리의 역사가 정말 그 미국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국제 질서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침묵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에 저희가 소송법에서도 네. 침묵하면 인정이라고 소송법상 보거든요. 그래요? 민사소송에서 어. 자백간주 뭐 이런 거예요. 자백간주. 그런데 그게 침묵하면 우리 현실에서도 절대 침묵하면 안 되는구나.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예. 침묵이란 게 비겁함과 등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운전 하나 문제 그래요. 차리고. 네, 맞아요. 말씀 주셨다시피 특히 인권과 평화와 특히 아동들과 음. 관련해서 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강요하면서 이게 근데 본인들의 신념인지도 저 야당 모르겠어요. 그냥 비난을 하는 비난에 아주 최적화된 청년 정치, 청년은 그렇게 정치하는 거 아니라고 저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원칙이 뭔지를 견지해 나가고 그 당시에는 어려워 보여도 뜻이 뭔지 이땐 요 말하고 저땐 저 말하면서 당리당략적으로 야 북한인 거는 우크라이나는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맞네라고 생각하실까요? 자기네들은 뭘 했습니까? 아니 북한 인권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나프타가 수급이 안 돼가지고 비닐봉지 못 쓰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거 다른 아니잖아요. 얘기를 가지고 전혀 하는 다른 얘기를 거고 가지고. 또 하나는 보편의 관점에서 이준석 의원 같은 사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입장을 내자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국익의 관점에서는 뭐 굳이 그때는 낼 필요가 예. 없었다는 판단은 또 달릴 수가 있는 그렇죠. 건데 그럼 본인은 보편적 가치를 늘 내자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냈으면 이건 박수를 쳐야지. 그렇죠. 또 인자 가지고는 자신의 기준을 또 바꿔가지고 입장을 내는 걸 가지고 또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형적으로 일어서면은 일어선다고 비판하는 거고 앉으면 또 앉았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경제 정책을 쓸 수가 없죠. 경제도 뭐 돈을 풀면은 푼다고 뭐라 그러고 돈을 또 안 풀면은 두 손 두 발 지금 가만히 구경만 한다고 또 비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좀 정치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뭐든지 정치적인 이익만을 쫓아가려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과 경제 위기 이거 가지고도 본인 표계상만 하면 이런 이준석 부류의 정치인들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 이렇게 가서는 올바른 정치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침묵 있잖아요. 아니 과거에 이원석 총장 같은 사람도 요즘에 입장 많이 내대요. 네. 근데 제가 그분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윤석열 시대 때는 침묵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또 목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목소리를 낼 거면 그때 냈어야지 윤석열 그러니까. 때. 정말 그 얘기 내야 좀 될 해봅시다. 때. 지금 10시 56분 지나고 있어서 하마터면 이 얘기 못하고 끝날 뻔했는데 그 7초 침묵이었죠. 그때 이원석 총장이 침묵의 아이콘이었죠. 그때. 침묵의 아이콘 이원석 총장이 아이고. A4 2장을 냈어요. 입장문을. 그래서 16일 날 국회 국정조사 특위 출석을 앞두고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 아주 그냥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를 비판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을 어렵게 만든 게 누굽니까? 내 탓이요 해야 되는 거 본인은 아니에요? 책임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낱말하듯이 합니까?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검찰 후배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른 법조 후배들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초 아까 말씀드린 이 비겁함과 등치되는 그러니까. 침묵. 예. 그때 그러면 왜 검찰의 건강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을 패싱하고 그 망가뜨리고 자기 전담 수사팀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김건희 수사도 못하게 하고 본인은 그 수사팀 일원들한테 어떤 모욕을 당했습니까? 후배들한테까지 패싱당하고 이게 정상적인 검찰 모습이었습니까? 그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했습니까?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저는 이원석 보면요 누가 예. 떠오르냐면 한덕수가 떠오르요.
떠올라요. 비슷하다. 아 떠올라요. 네. 아니 그 한독수 누릴 거 다 누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네. 잼버리 때 또 화장실 청소하고. 청소하면서 국민들에게 예, 정말 불쌍한 표정 예. 짓고.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한덕수, 이원석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을 길게 많이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시대에 어목한데 네. 당시 총리, 당시 검찰총장이 지금처럼 좀 투머치 토커식으로 말을 좀 많이 했으면요. 어땠을까? 우리 국민들 바뀌었어요. 이렇게 안 힘들었을 거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지멋대로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침묵하고 화장실 청소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정권이 바뀌니까 야 이렇게 달변에다가 다변이야. 물론 말이 맞는 말은 아니에요. 틀린 예. 말이지만 말을 이렇게 많이 할 줄 아네. 네. 그럼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할 수밖에 없죠. 아니 이원석 왜 그때는 가장 정의가 굽어 있을 때, 가장 국민들이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그 고통을 안겨주는 주체 세력으로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 한덕수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 계엄을 불법 계엄을 내란을 막을 가장 오른쪽에서 역할을 해야 될 한덕수가 윤석열 앞에서 침묵했고 성공하면 성공한 쿠데타에서 해먹을 생각이었고 실패하면은 아 나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책임 없어요. 자기 보험 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인자가지고는 그 법정에 가가지고 구구절절히 눈물 흘리면서 좀 꼴값 떠는 게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 진짜 창피해. 화가 납니까? 진짜 국무총리 시기나 제가 했던 사람이 이원석이나 한덕수한테는 이런 꼴값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요. 꼴값 말고는 설명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순수 우리말이어서 아니 꼴값이죠. 아니 그때 국어사전에 당시에 국어사전에 권력에서는 비굴하게 네. 아무 말도 안 하면서 7초 침묵이라는 아주 이상한 장면을 만들어낸 사람이 국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됐죠. 내란도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책임질 시간 되니까 야 나는 이제는 입 뚫렸어. 난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야. 뭐 2장짜리를 냈다고요? 네.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천박하고 예. 너무 한심하고 진짜 너무 뻔뻔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 국민이 화가 납니다 진짜 저런 거 그 보면. 7포인트인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10포인트로 바꾸면 A4 3장 정도 될 것 많이 같아요. 썼네. 많이도 썼는데 뭐 이런 거예요. 할 말이 많네. 대북 송금 사건에서 검사가 회유하여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아예 증거로 쓰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그 저기 국회 국조특위위원 그 차규근 의원님 왔다 가셨는데 내일 김성태 쌍방울 회장마저도 그동안 받았던 검찰의 회유가 어떤 건지 내일 양심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진실이 임박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지금 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다 나온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네. 증거로 쓰였니 안 쓰였니 변죽 올리지 마시고요. 그 회유하는 그 육성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박상용 평가를. 검사의 육성. 그렇죠. 정면을 직면해서 설명하지 않고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한 거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자기 할 말을 왜 합니까? 네. 그게 그냥 검사하면 모르겠어요.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어찌됐든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패싱하고 나한테 네. 이런 모멸감과 능멸감을 줬구나. 이러면서 지금 그런 수사를 그럼 두둔하는 겁니까? 지금 박상용식 수사가 그럼 상례인지 통례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라고요. 딴 거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서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 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다. 앞으로 우리 법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이원석 총장이 구구절절히 입장을 냈는데 예. 그렇다면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박상용 상관이잖아요. 네. 본인도 좀 인볼브가 돼 있다는 얘기 같이 들려요. 오. 이렇게 입장을 구구절절히 나도 낸다는 거는 공범이요. 지금 자기가 뭔가 이렇게 찔리는 거 아니고서야 이렇게 입장을 낼 이유가 있냐 예. 그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때 수원지검을 관할하던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검찰총장을 2022년 9월부터 했으니까 예. 이원석이 검찰총장이니까 그렇죠. 전체 검찰을 맞습니다. 지휘하던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지금 저지른 일에 그렇습니다. 본인도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김건희 덮어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원석 임기 내에 벌어진 덮어 주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박성재 들어오면서 마무리만 한 거거든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렇게 입장문 2장 한번 써보세요. 네. 할 말이 있는지 한번 보게. 예. 할 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는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한동훈 방식으로 내가 유리해 보이면 입장을 내고 또 불리해 보이면 안 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원석의 론스타예요, 론스타. 이원석의 론스타다. 이원석의 론스타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할 말이 있냐 이거예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은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저는 이원석 총장이 저렇게 발끈하고 입장을 안 내던 사람이 낸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 과거에도 우리가 하나회 청산했잖아요. 음흠. 하나회 청산할 때 누가 반발하고 입장문 냈을까요? 하나회나 하나회 가족들이 냈을 거예요. 맞아요. 그 외에 국민들은 박수 쳤거든요. 네. 와이스 대통령 박수 쳤거든요. 네. 지금이 과거 하나회를 청산하는 국면과 음. 저는 매우 유사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봅니다.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이 받아쓰기 좋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을 끊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본인이 끊었어야 돼요. 그 본인이. 보복, 정치 예. 보복 갖고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사냥했다는 건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음. 누가 이런 식으로 수사합니까? 야, 주범 자백을 해도 야, 당신은 종범이어야 돼. 주범은 이재명이어야 되니까라고 네. 육성이 더 나왔는데 그걸 끊어내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걸 끊어내는 게 국정조사 아닌가요? 그걸 끊어내겠다고 죄인으로 세운다? 아니요. 이미 출국 금지가 돼 있어요.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 왜곡죄가 진작에 생겼으면 법 왜곡죄로도 처벌받았을 겁니다. 증거를 취사 선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보복이라고 얘기한다. 네. 아 정말 네. 정말 이해가 안 이원석은 된다. 어쩜 그렇게 아까 한덕수랑도 비슷했고 지금은 보니까 또 윤석열하고 비슷하네요. 예. 윤석열도 영장 들어오면 보복이라 그러면서 저항했듯이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니까 예. 내가 치는 영장은 착한 거, 나에 대해서 치는 영장은 보복, 보복. 나쁜 거. 예. 그래서 제가 보복을 다시 한번 이행시로 제가 줬어요. 보복. 보복이 뭐냐? 눈 한번 띄워주세요. 보석같이 복. 복된 일. 그러니까 보석같이 복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아니,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내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내란에 보복의 어휘를 바꿔야 되겠네. 아니 직간접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은 보복이라고 지금 이원석처럼 구는 건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보석같이 복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더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원석 그러니까요. 총장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예. 유불리를 가지고서 입장 내고 하는 거는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 낼 거면 다 내야죠 입장을.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기조를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검찰과 검찰 출신들, 특히 이제 현직에 있는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해주기 위한 빌드업으로 이런 국정조사를 한다라고 출발부터 오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도처에서 내가 이렇게 진술회유 압박을 받았습니다라는 양심선언이 이어지고 네, 있고 네, 네. 이런 내용을 해봤더니 어머 한둘이 아니네. 이 사건들 다 모아서 그동안 도대체 조작해서 기소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거야. 싹 모아봐.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했더니 이러이러한 사실관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사후적으로 책임져야죠. 잘못됐으면 책임져야죠. 잘못 기소한 검찰이 책임지는 차원에서 공소 취소가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무조건 뭐 이거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 속에서 끊임없이 네. 프레임을 짜고 있다. 매우 맞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방어를 하지 않으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요. 이 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섰으니까 그래서.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누가 공소 취소한다고 그랬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 공소 게 취소한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예, 할 수도 없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이 그거 할 수도 안 한다 없어요. 그랬잖아요. 심지어 안 한다 그랬죠. 예. 아니, 저도 비슷한 맥락인 게 이게 정치 검사의 전형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수사 다 정당해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감당 불가 상황으로 가니까 또 역설적으로 정치 검사들이 정치 투쟁밖에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네. 지금 정치 투쟁을 누구랑 하냐? 다 죽어가고 있는 국민의힘과 손잡고 그러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 지금 종말 대상으로 제가 보수의 종말 썼을 때 1번 보수 종말이요. 검찰 보수입니다. 검찰 보수. 자 종말되고 있다고 좀 보여요. 그러니까요.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는 통용됐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언론이 흔치 않았고 조중동의 힘이 워낙 셌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프레임 잡아가지고 확 언론을 통해서 몰아치면 아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취재 편의점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한 미디어들이 매일 24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생생한 현장의 정보를 빼곡히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현장도 가서 직접 마이크 대고 시민들 만나서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계세요. 아, 이분들이 여전히 그러네요. 자기들만의 월드에서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도 된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 절대 통하지 않는 시대의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장 변호사님 또 다음 방송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24시간 우리가 돌아가고 있어서 네. 다음 방송이 다들 바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